원하던 학교 입학, 나와의 싸움을 기억할 것이다. 그 강예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바람은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주위에 좋은 대학 출신이 많다 보니 더욱 그랬다. 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결국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다. 좋은 대학은 둘째치고 걸어다닐 캠퍼스도 없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했다. 누가 나에게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물어볼까봐 걱정이었다. 사실 내가 사이버 대학에 다닌다고 나무랄 사람도 없고 비웃을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기가 죽어서 지냈다.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나도 명문대학에 들어가 보겠다고 마음먹고 편입시험을 준비했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편입 준비가 처음이라 온라인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어야 했고 머리도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래도 편입에 성공한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나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유난히 쓰게 느껴졌다. 커트라인 점수도 문제의 정답도 정확히 모르다 보니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었다. 편입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1년 더 공부하는 것이 왠지 시간만 버릴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공부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나를 향한 기대감이나 열등감이었다. 주변에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 점수와 비교하며 낙심하고 반대로 내 점수가 잘 나오면 우쭐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감정의 변화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단어 하나 더 외우기를 목표로 세웠다. 편입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던 지난 2월, 합격자 확인칸에 수험 번호를 입력한 뒤 작년처럼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습니다. 난 문구가 튀어나올 것 같아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실눈을 떠서 모니터를 보았다.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지난 2년간의 여러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편입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합격했다. 지금은 그냥 오랫동안 꿈꾸었던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좋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고 있지만 나를 잘 챙겨주는 선배들이나 공부에 열정이 넘치는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꿈이 안에서 꿈틀거린다. 편입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에 깊이 남은 것 하나 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널뛰는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불안하든 즐겁든 묵묵히 공부하는 자세를 익힌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는 모른다. 어쩌면 가다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높은 담을 만나 다시 열등감에 휩싸일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면 지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숱하게 해냈던 나 자신과의 싸움을 기억할 것이다. 내 감정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풋내기처럼 힘을 모아 낯선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것이다. 펄벅의 돼지, 돼지를 소유하려는 자와 누리는 자, 글 신문자.
노벨문학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펄벅의 돼지는 중국으로 이주한 작가의 견문을 토대로 중국이긴 왕릉과 그 일가의 역사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왕릉의 결혼식 날 이야기로 시작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이 많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홀로 농사를 짓던 왕릉은 항부잣집 하녀인 오란을 아내로 만난다. 그녀는 몸이 튼튼하고 네모난 얼굴에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든 성실하고 우직한 여자였다. 왕릉은 오란과 결혼한 후 자신의 삶이 호강스럽다고 느낀다. 매 끼니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집안에 땔감이 넘치며 시키지 않아도 소에게 여물을 주고 농사일까지 돕는 오란 덕분에 집안이 깨끗하고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오란이 아들을 낳는데 산파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란은 밭일을 하러 나간다. 왕릉은 그런 오란을 보며 만족스러워한다. 부지런한 오란 덕분에 살림이 점점 풍성해져 가던 중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고 왕릉의 가족은 굶주림에 시달리다 살 길을 찾아 남방으로 떠난다. 남방은 돈만 있으면 풍족한 곳이었으나 도시의 한편에는 거지들이 들끓고 있었다. 그곳에 갈 곳이 없는 왕릉의 가족도 그들과 함께 움막에서 지낸다. 오란과 아이들은 구걸하고 왕릉은 인력거꾼이 된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방 땅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왕릉의 움막 근처에 있던 부잣집도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한다. 왕릉과 오란도 사람들과 함께 부잣집으로 밀려 들어간다. 그곳에서 왕릉은 미처 도망치지 못한 주인에게서 은전 한 줌을 얻고 오란은 부자들이 벽 뒤에 숨겨둔 보석 주머니를 찾아낸다. 그 덕에 왕릉의 가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왕릉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땅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오란이 남방에서 가져온 보석들을 팔아 황부잣집의 땅을 조금씩 사들인다. 그 땅에서 왕릉과 오란은 열심히 일하고 풍년이 계속된다. 남은 곡식을 판 돈으로 다시 땅을 사들여 토지가 날로 늘어나서 왕릉은 마침내 대지주가 된다. 여유가 생기자 왕릉은 아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예쁘지도 않고 명랑하지도 않다. 무명버선을 신은 큰 발도 밉게 보인다. 결국 왕릉은 시내 찻집을 드나들며 레나라는 기생에게 푹 빠진다. 레나를 위해 변발을 하고 항부자가 신던 검은 벨벳신을 사서 신는다. 오란이 가장 아끼던 진주 귀걸이마저 빼앗아 레나에게 준다. 나중엔 큰돈을 들여 레나를 첩으로 들인다. 그런 왕릉에게 오란은 서운한 마음을 비추지만 왕릉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지주가 되었음에도 늘 아끼고 끊임없이 일만 하는 오란에게 실증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자 레나에게 대한 왕릉의 애정도 식고 그쯤 오란에게 병이 찾아온다. 왕릉은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서야 병든 오란을 극진히 간호하지만 오란은 결국 죽고 만다. 며칠 후 그 충격으로 왕릉의 아버지마저 죽는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왕릉이 소유한 토지는 계속 늘어났고 마침내 왕릉은 과거의 항부자가 살던 저택을 사들인다.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대부분 소유한 왕릉은 그의 눈을 아들들에게도 돌린다. 그는 맏아들을 학자로, 둘째를 상인으로, 셋째는 농부로 키우려고 하지만 아들들은 서로 다투고 가출하는 등 왕릉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왕릉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자신들이 물려받을 땅을 서로 나누고 그 땅을 팔 계획을 세운다. 왕릉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들에게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들들은 왕릉의 머리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나는 못생겼어. 그래도 나는 아들을 낳았어. 나는 남의 집 종이었어. 그러나 지금 내 집에는 훌륭한 자식들이 있어. 그 인간 내나가 어떻게 나처럼 그 일을 먹여주고 보살펴줄 수 있겠어. 예쁘다는 것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해. 오란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다. 이 대목을 읽으며 어린 나이에 부잣집에 하녀로 팔려갔던 오란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하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번듯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란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꿋꿋하게 이겨냈으며 좀 부족한 방법이긴 했지만 부자의 보석을 가져와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고 땅을 살 수 있었으며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룬 것 같았을 때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면서 첩을 들였다. 오라는 부지런히 일해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냈고 그것으로 남편의 관심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병이 들어 죽어야 했다. 우리는 땅을 파먹고 살아왔어. 그리고 또다시 땅속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들도 땅만 가지면 살 수 있어. 누구라도 땅만은 빼앗길 수 없어. 왕눈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다. 어려서부터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했던 왕눈은 누구도 쉽게 약탈해 갈 수 없는 땅을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땅을 얻고 배고픔이 채워졌을 때 그는 다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땅을 소유하는 일에 함께했던 오란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방황한다. 그래서 첩을 들이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에 대한 애정도 식고 만다. 왕눈은 처음처럼 다시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가 그토록 마음을 쏟았던 땅들은 그가 죽자 아들들에 의해 나뉘고 팔리고 만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해왔다. 혹지 않은 인류의 역사를 소유의 역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소유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때문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으로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왕눈과 오란 또한 평생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손에 쥘 때쯤 다른 결핍이 찾아왔고 다시 그것을 소유하려 했으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자신이 처음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되찾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죽음을 맞는다.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왕눈의 유언처럼 땅 위에 태어나서 땅을 파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땅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과거에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은 땅 자체를 혹은 땅 위에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소유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했다는 사실에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땅의 일부로 흙으로 돌아간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광활한 대지 위에 살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거나 대지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내 손에 쥐는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또한 오랫동안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하고 내가 주어진 것에 주목하며 살았다. 학창 시절엔 성적이 몇 점이지에 주목했고 좀 더 커서는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지 온 관심이 쏠렸다. 결혼 초에는 더 좋은 집이, 이후에는 아이들의 훌륭한 성장이 내 행복의 지표 같았다. 내 삶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졌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 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속된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지쳐갔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나
싶어 곰소하게 살아보려 노력도 했지만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나라는 틀에 갇혀 지냈다는 것이다. 나는 주위에 마음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슬프면 모든 것이 슬프다고 여겼다. 내 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 지혜로 내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나는 그들처럼 지혜롭지 못한 나를 미워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내 삶의 행복은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에 나는 언제나 만나는 햇볕이 주는 밝음과 그 볕의 따사로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위치를 갖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고 슬퍼했다. 내가 소유한 것만이 내 것이라는 생각 안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행복들에 대해 눈을 감고 살았던 것이다. 왕눈과 오라는 어쩌면 누군가는 평생 바라기만 하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대주주가 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들 또한 자신들의 손에 쥔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대지를 곁에 있었던 서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누리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대지의 또 다른 결말을 생각해 본다. 왕눈과 오란이 비록 대주주가 되지는 못했지만 인생에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결말을 땅을 일구다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준 창조주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왕눈의 기쁨이 오란의 기쁨이 되고 오란의 기쁨이 왕눈의 기쁨이 되는 두 사람을 그려본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항규. 필자가 어릴 때 살던 집은 30호 정도 모여 사는 두메산골 동네의 맨 위쪽에 있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들에 가셨다가 지게에 무엇인가를 지고 들어오셨는데 목이 마르다며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주전자만 떠오라고 하셨다.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다. 나는 동네 공동 우물에 가서 왼손으로 우물턱을 꽉 잡고 오른손으로 물을 주전자에 떠 담으려고 했다. 하지만 팔이 짧아서 손에 물에 닿지 않았다. 주전자가 우물물에 닿도록 조금씩 우물 안으로 몸을 깊이 집어넣다가 그만 상만신이 우물턱을 넘어서는 바람에 풍덩 빠져버렸다. 나는 거기서 이렇게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치 우물 근처를 지나시던 친구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급히 달려와 나를 건져내 주셨다. 7살 때 일로 기억한다. 이것이 내 누리에 남아있는 하마터면 죽을 뻔한 첫 경험이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았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살 것 같지 않아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고비를 넘긴 뒤에야 1살 늦게 내 이름을 호적에 올리셨다. 옛날 경상도에서는 홍역을 치르는 것을 과거 본다고 하거나 과거한다는 표현을 썼다. 홍역을 치르고 살아남기가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만큼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약골인 나는 어렸을 적부터 죽음이라는 불청객과 여러 번 마주쳤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늘 야, 이제 올해는 액땜했다며 위로해 주시곤 했다. 어쨌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액땜을 했다니까 정말 그런가?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대로 위로가 되었다. 고등학교 때 한 번은 새 방을 얻어서 이사를 들어간 첫날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나는 병원에 실려갔고 그 일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죽음 앞에 서서 인생과 영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어릴 때는 죽을 뻔한 일을 만나도 운이 좋았구나, 다행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지나갔다. 가끔 상여를 맨 동네 사람들이 장례 행례를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를 잃은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은 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지만 만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는 생각에 이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길하게 여겨져서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에서 바로 쫓아내버렸다. 나는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고 내 존재의 기반이요 내 마음의 천국과도 같았다. 몸이 허약한 나는 병치레를 자주 해서 어머니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온갖 희생을 하셨다. 나 때문에 흘렸던 어머니의 눈물은 내 가슴에도 떨어져 마르지 않았고 나 때문에 쑥검정이 되었을 어머니의 가슴을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살을 깎아 먹인들 아깝겠냐 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불경스럽고 유쾌하지 않았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깨어난 후 나는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죽음은 예상보다 더 가까이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다. 죽을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 언젠가 알지 못할 순간에 찾아올 죽음을 나홀로 맞이해야 한다는 상황은 무척 두려웠다.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번민했다. 그 해답은 종교에 있을 것 같아 나는 여러 종교 서적들을 읽어보았고 종교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해답이 되지는 않았다. 그동안 삶에 열중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이 찾아온다면 갑자기 인생의 막을 내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내가 10대나 20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같이 한미한 존재야 세상에서 사라져도 누가 알기야 하겠냐? 세상은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들 자기 삶에 바쁠 것이며 또 그렇게 흘러가겠지. 그때 나는 미션 스쿨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을 배우고 있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했다.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간다는데 나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내 마음에 부끄러운 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신데 만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면 나는 사후 세계를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죽고 보니 내가 믿지 않았던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기특하게도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 인생의 사고라는 생로병사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었다. 인생의 죽음 끝에 죽음이 놓여 있다면 결국 인생은 출생 후 이미 정해져 있는 죽음 안에서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아닌가.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며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고 생각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죽음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 보면 곧 죽어가는 것이기도 했다. 아무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사람도 죽음과 절멸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한사코 죽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애쓴다. 그러나 삶은 늘 죽음과 동거하고 있다. 대구의 어느 카톨릭 성직자들 묘지 입구에 호디에 미히 그라스 띠비라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다. 번역하면 오늘은 나, 내일은 당신이라는 뜻으로 오늘은 내가 죽어 여기에 누워 있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라는 말이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지 말고 산 자들도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다. 나는 죽음에 대해 여러 날 생각하면서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둘째,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셋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넷째, 죽음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다섯째, 죽음은 미리 경험할 수 없다. 그런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가? 죽음 너머에 다른 세계는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죽음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았다. 만일 여러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후의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내가 형벌을 면하고 좋은 세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 곳에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통계상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5%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종교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육체와 전혀 다른 영혼이 있으며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 둘째는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 셋째는 사후에 영혼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가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정연채 전 서울대 의대 교수도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이다. 그는 50살 무렵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죽음과 관련이 있는 수백 권의 문헌과 의학과 논문을 읽고 동영상 자료를 찾았다. 실증주의 교육을 받아 체화한 과학자로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던 영적 체험들이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임을 과학자의 입장에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죽음은 꽉 막힌 돌담벽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열린 문이다. 이게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 죽음 근처까지 갔다 온 근사 체험이나 삶의 종말 체험을 보면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했다. 최근에 그는 죽음학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저술 활동도 하고 있는데 사후 세계는 실체할 뿐만 아니라 장엄하고도 장대한 세계이다.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몸을 떠난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그리고 영혼에 대한 심판이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은 정말 럭키한 사람일 것이다. 인간은 영원 불멸하지 않고 인생도 한 번뿐인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 번 지나간 뒤 다시 오지 않을 날들을 잠시라도 헛되이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는 날들이 더욱 소중해지면서 더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내기 위해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일상도 다시금 바라보게 될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져간다. 죽음은 인간의 잘난 것이나 자존심이나 명성,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죽음은 때로 스스로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놓게 하고 스스로 비울 수 없는 자신을 비우게도 해준다. 죽음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도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낮아지게도 해준다.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이 정지되어 살아난 도스토옙스키가 감형 직후 동생에게 쓴 편지는 우리 모두가 음미해 볼 만하다.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다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비대면 시대 배우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글 박천웅. 학생들은 학업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학습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비대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업 중에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집중을 어렵게 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된 학업 환경은
나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강의에 열중하는 학생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강의를 수강한다. 이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 투자까지 절약한다. 반면 집중하지 않고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강의를 정말 듣기만 하는 것이지 습득하고 익히는 단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왕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집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사의 입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필자의 회사에서 실시한 간부 교육 사례를 예로 들면 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다. 첫째로는 강의가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다. 대면 강의를 진행했던 학교에서는 보통 50분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학우들과 함께 들을 때의 이야기다. 늘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직접적인 울림소리로 배우다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수강할 때는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다. 따라서 강의 시간이 짧을수록 강의가 더 잘 기억된다. 둘째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PPT를 만드는 것이다. 한 페이지엔 하나의 중요한 내용만을 담아 눈에 잘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발표자가 설명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자막을 함께 보여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이 종료된 후에 수강생들이 얼마나 이해하며 듣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스트리밍으로 제공된 수업의 경우에는 녹화된 강사의 얼굴과 목소리만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수강자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의 회사에서는 강의를 마친 뒤 쪽지 시험을 보고 있다. 단 점수는 스스로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원 고유 번호로만 나타낸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나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어제의 나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테스트 이후엔 강의 PPT 자료를 캡처하여 사원들에게 메일로 배포한다. 사원들을 배포된 자료로 복습을 하고 다음날 3분 정도의 간단한 주관식 단답형 테스트로 참여함으로써 전날 배운 것을 복습하며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생들은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스터딩을 하지만 우리는 그 지식을 익히는 러닝을 한다. 회사에선 자체의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시행해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배운 내용을 시행함으로써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적극적으로 배운 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학습 목표이다. 수강 내용을 자신의 업무와 주변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의 업무까지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중 핵심 아이디어는 잘 기억해 놓고 행동의 근간으로 삼기도 한다. 즉 자신을 비롯해 자신 주변까지 업무를 적용해 봄으로써 단순한 공부를 넘어 습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5에서 10강 분량의 한 챕터가 맞춰지면 사내 워크숍을 열어 학습한 내용에 대한 활용 결과를 모은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하며 배운 것을 스스로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처음엔 내부 교육도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비대면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요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배움을 평가하고 자신의 평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을 도입했다. 또한 배움을 실제 업무에 접목하여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워크숍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를 얻었다. 실제로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사원들은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음은 물론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내용을 실천해 결과를 내어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학습평도 있다. 습관적으로 시행해왔던 업무를 이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비대면 강의를 들으며 누군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식을 배우는 스터딩에서 그 지식을 익히는 러닝으로, 더 나아가서 그 익힘을 실행하는 액션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일을 할 줄 알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사회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치킨집을 열었고 치킨집을 닫았다. 글 심여은. 작년 2월 코로나는 평화롭던 일상을 침범했다. 대학 새내기였던 나는 학교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으나 비대면 수업으로 자연스레 그 기대감은 사라졌다. 이 시기에 엄마는 치킨집을 여셨다. 이미 예약금을 걸어둔 터라 시국이 좋지 않아도 장사를 시작해야 했다. 사실 당장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것 말고는 금전적 벌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시작했다. 다행히 온라인으로 전환된 수업 덕분에 나는 가게 일을 도울 수 있었다. 몸쓰는 일을 처음 해보는 엄마의 팔엔 기름튄 자국이 무성했고 아르바이트가 처음인 나는 모든 게 서툴렀다. 첫 개업날엔 치킨을 잘못 튀겨서 항의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고 본사 직원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어떻게든 장사를 이어갔다.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 구인 광고를 내고 아주머니 한 분도 고용했다. 아르바이트라서 그런지 확실히 친절하지 않았다. 결국 아주머니는 3주 만에 그만두었다. 장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인건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도왔다. 학생인지라 하루 종일 가게 일을 돌볼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주 5일 하루 12시간을 근무했다. 정말 힘들었다. 내가 가장 바쁘게 살았던 때를 꼽으라면 바로 이때일 것이다. 대학 동기들과 몇 명씩 모이는 자리에도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홀서빙부터 포장, 주방보조, 배달을 했다. 치킨을 튀기는 일 말고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처음 해보는 가게 일이었지만 빠른 습득력을 보이며 금방 적응했다. 일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 돈 벌기 참 힘들구나. 지금까지 용돈을 타 생활해왔지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던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배움의 즐거움과 육체적 고됨을 함께 느꼈다. 가게에 오신 손님들은 종종 나를 아가씨라 불렀다. 차라리 저기요 라고 해주면 좋겠건만. 그 말이 참 듣기 싫었다. 하루는 엄마가 배달을 나가고 늦은 저녁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다. 술에 만취한 아저씨 3명이 들어오자마자 아가씨 가까이 와서 주문 받아 하며 나를 불렀다. 너무 무서웠다. 웃으면서 주문을 받았지만 웃는 게 아니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개슴츠레했다. 때마침 배달을 마치고 엄마가 가게로 들어왔고 아저씨들은 엄마를 보자 사장님이라 불렀다. 기분이 묘했다. 그리고 내가 배달을 가면 다들 놀란 기색으로 나를 훑어본 후 치킨을 받았다. 여성 배달원은 드물다 보니 치킨을 받고 당황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한 번씩 엘리베이터에서 배달 대행 아저씨를 만나면 어디 소속이냐 물으시고 지름길을 알려주곤 하셨다. 그러면서 여자가 대단하다며 한마디 던지고 가셨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여자인 내가 해도 딱히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종종 주문 전화를 받으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께서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며 여러 가지를 물으신다. 인기 많은 메뉴와 신메뉴를 알려드리면 다 들으시곤 결국 모두 프라이드를 달라고 하신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나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다. 매장 마감과 기름 정제가 주 업무였다. 하루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기름을 정제하던 중 옷을 놓치는 바람에 옆에 계시던 엄마께서 기름을 다 뒤집어 쓰셨다. 모자를 쓰고 있어 두피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목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바로 화상병원을 가자고 했지만 엄마는 끝내 괜찮다며 가지 않으셨다. 그리고 당황히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르바이트생은 다음날 그만두었다. 저 오늘부터 관둘게요. 일방적인 문자와 함께. 주말이었던 그날 우린 참 막막하게 가게 문을 열었고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치킨을 튀기며 몸에 밴 기름 냄새를 가지고 집에 오면 중학생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엄마가 아침 9시에 나가 새벽 1시에 돌아오는 동안 동생은 혼자 있었다. 동생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은 우리를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 때도 있었고 깨어있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동생은 수고했어 하며 우리를 꼭 껴안아 주었다. 참 애교 많은 동생이다. 하루는 동생이 엄마의 화상 자국을 보며 걱정을 했다. 그리고 그만두면 좋겠다는 말을 내울러 했다. 나 외로워. 혼자 있기 싫어. 하며 동생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을 텐데 챙겨주지 못해 미안했다. 엄마와 나는 2달을 채우고 치킨집 문을 닫았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 건 아니었지만 어린 동생을 신경 써주지 못한 것이 큰 이유였다. 나 또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컸다. 3월과 4월은 죽은 듯이 일만 했다. 정신없는 2달을 보내며 학교 강의 출석 체크를 못하고 지나간 일주일도 있었다. 1학기는 3점 중반대의 성적에서 끝을 맺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 좋은 성적으로 끝맺진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다면 했다. 큰 보상은 없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배울 수 있었다. 엄마는 2달간 수고했다며 용돈을 주셨다. 어쩌다 시작한 장사는 코로나와 겹쳐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또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 모든 일의 실패를 실패로만 생각하지 않고 성공에 필요한 경험이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기로 했다. 많은 것을 알게 된 2020년이었다. 모두가 처음 마주한 세상에 자연스레 적응하고 있고 나 또한 그렇다. 겨울방학 동안 새로운 시도도 해보았다. 일주일 중 3일은 물류센터에서 2일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나머지 2일은 온전한 나의 시간을 가졌다. 평소 좋아하던 기행문을 하루 종일 읽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악기 연습을 하기도 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하루에 100층을 오르는 것도 실행했다. 건강해야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2020년을 걸음삼아 2021년을 준비했고 2021년에 처음을 시작하고 있다. 2021년은 또 어떤 일들이 한 해를 채울까?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다. 부딪히고 경험한 것들이 날 발전시킬 것을 알고 있으니까 2021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될 뿐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니 마음이 보였다. 글 김남희. 나는 작년에 첫 직장에 입사했다. 직장 근처에서 하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내가 사는 곳에는 나 외에 4명의 대학생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은 이곳에서 함께 지낸 지 오래된 사이였다. 내가 재택을 시작할 무렵 동생들도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나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동생들과 지내야 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내가 느낀 걸 이야기하자면 첫째, 예의가 없다. 둘째, 배려심이 없다. 셋째, 나를 무시한다. 나보다 3살이 어린 동생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했다. 새로 들어온 나에게 의견을 묻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맞추라고 했고 같이 사는 동생들 눈치를 보고 사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한 끝에 조그마한 갈등들은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제가 반복되었다. 나는 불만들을 하나둘 마음에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동생들에게 말했다. 너희랑 함께 지내면서 내가 항상 눈치 보는 거 알아? 내가 왜 너희 눈치를 봐야 돼? 날 자꾸 무시하니까 너네랑 같이 있어도 난 항상 혼자인 것 같아. 내 말에 들려오는 답변은 이러했다. 언니, 저희는 언니가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실 때 정말 서운해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니는 이미 저희가 뭘 해도 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니 기분이 어떤지 걱정되기도 하고 언니랑 잘 지내고 싶은데 언니가 자꾸 혼자 있다고 말할 때 저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서운해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으니 더 화가 났다. 미안한데 나는 솔직히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너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닐까? 대화를 마치고 화가 풀리기는커녕 더 커졌다. 아니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자기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닫고 지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KF94 마스크를 쓰고 마라톤을 한다면 이런 기분일까? 그러다 내 생각의 과정에 아주 조금의 의문이 들었다. 내가 느끼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걸까? 인터넷에 내 상황을 검색해 보았다. 그러자 나온 단어 편집성 성격장애, 피해의식, A. 나는 그것까진 아니겠지? 하지만 나는 조금은 궁금한 마음으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의 사례를 인쇄해서 나을 수 있다는 부분의 형광펜으로 칠해 나갔다. 어느새 종이는 주황, 형광빛으로 가득했다. 나의 상황과 소름끼치는 똑같은 몇 개의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았다. 1.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는 보지 못한다. 2.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악의적이었을 것이라고 확정짓기 때문에 만성적인 분노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3.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터놓고 이야기를 꺼린다. 위 내용들을 읽고 내 상황을 다시 바라보았더니 너무 달랐다. 1번. 내가 작업하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전등을 꺼놓은 것을 보고 동생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만 보고 있었지. 날 위해 이불을 깔아준 따뜻한 마음은 보지 못했다. 2번.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동생들끼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는 것을 보며 나랑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업무에 방해될까봐 그런 것이었다. 3번.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언니 같아 보이지 않을까봐 터놓고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으면 좋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표현할 때 고마움을 느끼는 동생들의 마음을 알아차리 못했다. 이 사실들을 확인한 후 정확히 내가 피해의식에 빠진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해의식은 나의 26년을 괴롭게 만든 생각의 장애였다.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보다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많았다. 나는 어쩌면 받지 않았을 생각 속의 피해만을 의식하는 동안 내가 확실히 받아왔던
감사를 의식하지 못했다. 이것을 발견한 후 내 주위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았다. 코로나 덕분에 숙소에 새롭게 만난 동생들을 깊게 사귈 수 있어서 내 마음의 문제를 동생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내 모습을 알게 되니 지금까지 나를 지켜봐주고 이해해 주었던 분들이 있었음에 감사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스크를 쓰기 전엔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매일 챙겨 쓰는 이 마스크 덕분에 지금까지 크게 여기지 않던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여전히 나는 보이는 외모와 행동을 중요시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사랑은 무시하고 살았을 것이다. 코로나가 준 마음 점검 시간. 나는 이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하루에도 흘러넘치는 감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